요즘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흙수저, 금수저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한다고 합니다. 돈이 많은 집 아이는 금수저나 은수저, 돈이 없는 집 아이는 흙수저라며 놀린다는 말을 들으면 전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지금은 그리 부족할 것 없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어린 시절 부모님 없이 보육원에서 자라 흙수저조차도 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부모 복 없는 애는 배우자 복도 없는 건지 지질이 못난 남편놈의 악행에 지쳐 결국 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40대 나이에 건물주가 되어 생계 걱정 없이 아이와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요. 악행을 저지른 인간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궁금하다면 오늘의 사연을 잘 들어주세요. 40대 돌싱녀가 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에서 자랐지만 운 좋게도 8살이 되던 해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저희 양부모님은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셨지만 아이가 통 생기지 않아 고민 끝에 저를 입양한 거였고 친딸처럼 정말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실 입양 가정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편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혹시 양부모가 학대하는 건 아닌지, 애가 맨날 우울하게 지내는 건 아닌지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일반 가정처럼 평범하게 자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물론 친부모가 살아있을까, 내가 커서 찾아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어렸을 때는 종종 들긴 했어요. 그렇지만 양부모님이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굳이 친부모를 찾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솔직히 부모와 자식의 생김새가 판이하게 다르면 사람들이 혹시 입양한 거 아니냐고 수군거릴 수도 있었겠지만 정말 하늘이 준 인연인지 양어머니와 제 얼굴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녀가 팔짱을 끼고 나가면 사람들이 엄마랑 어쩜 이리 똑같냐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봐도 정말 비슷하게 생겼으니 제 주변 친구들은 당연히 제가 입양아가 아닌 친딸인 줄 알고 있었죠. 물론 나중에는 친한 친구들에게 제가 입양아란 사실을 말했지만요. 혹시 입양아인 걸 알고 날 좀 무시하려나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아니더라고요. 주변 친구들은 입양 사실을 안 후에도 저와 여전히 잘 지냈죠. 그래서 전 여느 가정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청소년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나야, 오늘 저녁에 아빠가 늦게 오신다는데 오늘 약속 있니? 아니, 없는데 왜? 그러면 오랜만에 저녁으로 예나 좋아하는 분식집 갈까? 너 떡볶이 좋아하잖아. 그렇기는 한데 엄마 밀가루 음식 잘 못 먹잖아. 그냥 엄마 좋아하는 거 먹자. 엄마는 김밥 먹으면 되지. 엄마는 네가 잘 먹는 거 보는 것만 해도 배불러. 그러면 엄마랑 요 앞 공원에서 산책 갔다가 같이 분식집에서 먹고 올까? 엄마랑 나랑 마음이 딱 통했네? 그래, 오늘따라 날씨도 좋은데 얼른 나가자. 사실 제가 입양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더라면 대학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대학에 들어갔더라도 혼자 자립해서 살기가 쉽지 않았을 거고요. 학창시절 양부모님은 제게 공부에 대해 큰 압박을 주시지는 않아서 오히려 공부가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그 덕분인지 수능도 잘 보아 원하던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생활을 시작하기 직전 사고가 생겼습니다. 하나뿐인 양어머니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던 거죠. 각종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던 보육원에서도 웬만한 일에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저였는데 엄마가 돌아가시니 눈물이 펑펑 나고 한동안 괴롭더라고요. 그렇지만 양아버지가 제 곁에 계셨기에 차츰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빠, 아빠는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없어? 바라는 거? 글쎄, 어떤 게 있으려나? 아이, 왜 있잖아. 자식이 첫 월급 타면 같이 여행을 간다거나 돈 모아서 차를 사드린다거나 그런 거.
에? 예나야, 그건 말만 들어도 부담스럽다. 내 자식이 피땀 흘려본 월급을 왜 부모가 써? 당연히 네 돈인데 네가 쓰고 싶은 곳에 써야지. 아빠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꾸리고 사는 게 소원이야. 다른 건 없어. 아빠, 혹시 거짓말은 아니지? 나는 아빠한테 이것저것 사주고 싶은데. 너도 부모 돼봐라. 다 아빠 같은 마음이지. 혹시라도 아빠한테 뭐 해줄 생각 절대 말어. 아빠가 아직 너 하나 건사할 정도 능력은 돼. 알았어, 아빠. 말만으로도 고마워. 전 당시 양아버지를 모시고 평생 살겠다고 생각했지만 아빠 생각은 다르셨어요. 하나뿐인 딸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하루빨리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소원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왜 아빠가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저렇게 시집 보내려고 하냐며 원망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 친부모 없이 자랐으니 좋은 배우자를 만나 사랑 듬뿍 받으며 살길 바라는 마음이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평소 아이들 좋아했던 전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유치원 교사를 하다가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알게 되었는데요. 일 잘하고 인물 좋다는 말을 자주 들었던 남편인지라 자기가 하는 일에 매사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사실 결혼에 대해 처음에는 딱히 생각이 없었지만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면 된다고 평소 전 생각했어요. 결혼 생활에서 돈도 중요하겠지만 당장 돈이 없더라도 사람 됨됨이가 바른 사람이라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당시 가진 것 없던 남편이 결혼 얘기를 꺼냈을 때도 저는 망설이지 않고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양부모님 역시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도 평생 두 분이 아끼고 사랑하며 사셨으니까요. 게다가 당시 남편은 자기가 다른 건 몰라도 시집살이는 절대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는 말을 자주 했었어요. 사실은 자기 주변 친구들에게 고부 갈등을 겪는 경험담을 하도 많이 들어서 부모님께 며느리가 들어오면 뭘 부탁하거나 이것저것 강요하지 말라고 자주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내키지도 않은 효도는 싸움만 생길 뿐이니 우린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해야 될 도리만 하며 살자고 진지하게 말하더라고요. 예나야, 내가 비록 지금은 돈도 없고 그리 잘난 것도 없지만 시집살이는 절대 없을 거라고 내가 약속할 수 있어. 주변에 보니까 다른 자식이 내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바랬다가 싸우고 이혼까지도 가더라고. 그거 보면서 자기 부모는 자기가 챙기는 게 맞는 것 같아. 자기가 그렇게 생각해주니까 나야 고맙네. 솔직히 나도 자기랑 결혼하는 건 좋지만 나중에 부모님하고 혹시라도 부딪힐까 봐 걱정됐었거든. 결혼해도 우리 지금처럼 각자 부모님께 잘해드리자? 당연하지. 결혼하고 내가 더 잘할게. 나만 믿어. 사실 주변에 일찍 결혼한 친구들을 보면 나이가 젊다 보니 시어머니나 남편의 가족들이 만만하게 보고 이것저것 시키는 경우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제 친구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는 성격들이라 뭐 대들고 싸우다가 헤어진 경우도 있고 남편의 중재로 갈등이 좀 사그라지는 경우도 있었죠.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이렇게까지 위해주는구나 하는 생각에 속으로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결혼 전의 행동과 결혼 후의 행동이 다르다고 하더니 딱 저희 남편이 그랬습니다. 신혼여행지에 도착하자마자 자기 부모님께 잘 도착했다고 전화를 드려보라더군요. 아들보다 며느리인 제가 전화를 하면 더 반가워하실 거라면서요. 뭐 그때까지만 해도 그럴 수 있겠다 싶어 전화를 드렸더니 남편이 정말 좋아하더군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쭉 제가 시어머님께 전화를 할 줄 알았나 봅니다. 그런데 안 하니 내심 섭섭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평소 각자 부모님께 전화드리고 행사나 일이 있을 때만 전화를 따로 드리고 싶다고 솔직히 말했죠. 예나야, 너 전화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한 30분도 안 걸리는데
그것조차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서 나 너무 서운하다. 아니, 자기야. 전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전화 드릴 일이 있을 때 하겠다는 거지. 아예 연락을 끊는다는 게 아니고. 그게 그거지. 결혼했으면 완벽하게는 못 맞추더라도 어느 정도는 너도 양보해야. 알았어. 그럼 자주 내가 전화 드릴게. 자기도 그럼 우리 집에 전화하는 거지? 나? 난 사위인데 전화해야 하나? 좀 어색할 것 같은데. 뭐? 자기 웃긴다. 나는 그럼 뭐 편해서 전화하겠다고 한 줄 알아? 참, 알았어, 알았어. 장인 어른께 자주 연락드릴게. 우리 조금씩만 서로 양보하자. 남편은 다른 것도 아니고 그까지 전화 한 통이 뭐 그리 어렵고 불편해서 벌써부터 선을 긋냐고 하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은 막장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아니고 어떻게든 며느리 편하게 해주시려고 애쓰시는데 저도 그에 맞게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냐면서요. 당시 남편의 말에 그래, 그까지 전화 한 통이면 당신이 하면 되겠네 하고 말했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 하는 부탁이기도 했고 저도 시부모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전화만 자주 하면 다른 요구는 없겠지 하는 생각에 귀찮았지만 이틀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전화를 드렸습니다. 당시 시부모님은 저희 집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살고 계셨는데요. 한 달에 두어 번씩은 저희를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친척 어르신 댁에 함께 찾아가곤 했죠. 솔직히 시부모님은 처음에는 저희를 그리 자주 부르시진 않았지만 남편과 가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될 자리까지 함께 가게 되었죠. 저는 점점 지쳐갔고 결혼 생활도 재미가 없었죠. 조금 쉬려고 하면 계속 시가에 가서 눈치를 봐야 했으니까요. 그렇다고 남편이 한 번이라도 절 생각해서 이번에는 좀 쉬겠다고 하거나 핑계를 댄 적도 없었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근본적인 문제는 나이 든 부모님이 아닌 남편이라는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예나야, 이번 주에 우리 사촌 누나 집에 가자. 사촌 누나가 이사했다고 짜장면 먹자고 하네. 아, 근데 우리 지난주에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나들이 갔다 왔잖아. 나 이번 주에는 좀 쉬고 싶은데 이번만 자기가 핑계대서 우리는 쉬면 안 될까? 진짜 말 서운하게 한다. 나들이는 나들이고 사촌 누나 집은 한 번도 안 가봤잖아. 너 부려먹으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가서 편안하게 앉아있다가 오는 건데 왜 그렇게 싫어해? 아니,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있는 시간도 있었으면서 그런 거지. 그리고 솔직히 결혼하고 자기 우리 아빠 몇 번이나 봤어? 한두 번 본 게 다인데 아버님, 어머님 집에는 거의 매주 가잖아. 예나야, 너 유치하게 니네 집은 몇 번, 우리 집은 몇 번 이렇게 세고 있었던 거야? 장인어른은 일하시니까 자주 못 뵈는 거지. 자기야, 말은 똑바로 해야지. 아빠 일 쉬시는 날 내가 얼굴 한번 보자고 몇 번을 말했어? 그때마다 피곤하다, 어머님이 서운해한다고 이런저런 핑계만 댔잖아. 나 자기 식구들 얼굴 안 보겠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좀 휴식 시간도 필요하단 거야. 우리 둘만의 시간도 좀 가지고. 그런다? 알겠어. 다음부턴 내가 진짜 잘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좀 양보해서 같이 다녀오자, 어? 그러면 이번 한 번은 같이 갈게. 대신 다음에는 자기가 적당히 핑계 좀 대줘. 하지만 이후에도 남편은 시가의 호출이라면 열일을 제치고라도 열정적으로 저를 데리고 참석했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몇 번 핑계를 대고 빠지긴 했는데 남편이 제가 일부러 빠졌다며 시부모님께 말한 탓에 제가 참 이상한 며느리가 되더라고요. 사실 별다른 스케줄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다른 일정이 먼저 있는데도 무시하고 시가 붙어가는 게 문제였습니다. 제 양어머니 기일 전날에도 일이 터졌죠. 당시 저는 조촐하게나마 음식도 준비하고 아빠 집에 가서 하루 자려고 했었어요. 남편에게도 한 달 전부터 미리 얘기했었고요. 그런데 기일이 되기 3일 전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신우 가족과 다 함께 낚시를 가자고요. 저는 남편에게 당연히 우리는 못 간다고 말했을 줄 알고 신경도 안 쓰고 있었죠. 그런데 기일 전날 남편이 낚시용품들을 잔뜩 사오더라고요.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야? 내일 우리 엄마 기일인데 설마 지금 내일 낚시 가려는 거야?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굳이 내가 하고 싶은 일까지 포기해가면서 방구석에 앉아 있어야 하나 싶어서 생각해보면 그렇잖아. 뭐라고? 그럼 자기는 낚시하러 가겠다는 거네? 무슨 이런 게 남편이라고. 아니, 다른 날도 아니고 와이프 부모님 기일에 놀러 가는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답니까? 오매불망 저희 부부를 기다리며 혼자 계시는 저희 아빠는 또 어떡하고요? 전 황당해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조용히 얘기했죠. 그러니 남편은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산 사람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며 막말을 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이게 무슨 막대 먹은 말인가 싶어 손이 확 위로 올라갔지만 다행히 내리치지는 않고 그럼 혼자 가라고 하고 전 짐을 챙겨 아빠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시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내일이 제 어머니 기일이라 못 갈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전했죠. 시부모님은 제 남편이 얘기를 안 해서 몰랐는데 좀 서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시부모님은 남편과 똑같은 태도로 말을 하더라고요. 전 더 이상 말이 안 통할 것 같아 다음에 뵐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죠. 어머니, 저 내일 친정어머니 기일이라서 못 갈 것 같아요. 다음에 뵐게요. 아이고, 그랬구나. 미리 말하지 그랬어. 그랬으면 다른 날로 약속 잡았을 텐데. 아, 그러게요. 저는 오빠가 말한 줄 알았는데 말은 안 했더라고요. 저도 좀 당황스러웠네요. 그래서 말인데, 결혼 처음으로 가족이 다 같이 낚시 가는 건데, 이번만 아버지께 양해를 구해서 갔다 오면 안 될까? 예? 저희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 얘는 참, 매년 그러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번 한 번만 빠지면 어떻겠냐는 거야. 오랜만에 좀 웃으면서 시간 보내겠다는데, 그렇게 빡빡하게 구니까 좀 서운하다. 막말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지 돌아가신 분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니? 어머니, 저는 이번에는 못 갑니다. 이만 끊겠습니다. 남편은 기일 당일 밤이 될 때까지 끝까지 연락 한 톡 없더라고요. 제 엄마 기일보다 자기 식구가 그리 중요한가 싶어 전 그날 펑펑 울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부터 온갖 정이 다 떨어져서 진짜 이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자긴 살아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며 나중에 납골당에 따로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당신은 납골당 갈 자격도 없으니 두 번 다시 내 어머니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죠. 사실 이때 헤어졌어야 했는데 아직 100일도 안 된 아이가 제 발목을 잡더라고요. 아직 말도 못하는 갓난 아기인데 엄마와 아빠가 헤어지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친부모님도 모른 채 보육원에 맡겨져 살았다 보니 제 아이에게만큼은 안정된 가정을 꼭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그래서 정말 웬만하면 남편에게 화가 나도 꾹 참고 오직 아이만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이후 남편은 자기 집안 식구 일이라면 자기 생일도 팽개친 채 달려갔지만 저희 양아버지 생신이나 명절 등이 되면 허리가 아프다, 일이 많다는 핑계를 대며 빠지거나 어쩌다가 참석을 해도 정말 밥만 먹고 방에 들어가서 잘 때가 태반이었어요. 양아버지는 제게 괜찮다고 하셨지만 당연히 서운한 표정을 감추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애아빠라고만 생각하고 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이번에도 남편이 회사 일이 많다고 못 갈 것 같대요. 저랑 아기만 아빠 보러 갈게요. 아, 아이고, 아니다. 일이 많으면 당연히 일이 우선이지. 미안할 거 없어. 이서방 좋아하는 담금주 해놨으니까
나중에 와서 가져가라. 에이, 사위가 뭐 예쁘다고 술까지 담가놔요? 감사하고 죄송해요, 아빠. 제가 아빠한테 꼭 전화 드리라고 할게요. 그런데 아이가 두 돌이 될 무렵 병원에서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양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고모부가 병원에 모시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쓰러지셨다는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아기를 들쳐업고 병원에 갔어요. 택시 안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하니 자긴 지금 회의 중이라 갈 수가 없다고 저녁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녁에도 남편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야근을 해서 못 갔다는데 평소에는 칼같이 퇴근하고 시가에 가는 사람이라 전 믿을 수가 없었죠. 분명 일부러 안 오는 거였어요. 고모부, 제가 아빠 간호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해요. 아이고 예나야 무슨 소리야. 애기가 이렇게 어린데 어떻게 아버지를 네가 돌보니. 나랑 수영이 엄마가 아버지 돌봐드리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어. 그나저나 의사 선생님이 뇌출혈 때문에 쓰러지신 거라도 퇴원해서도 조심하셔야 한다고 하시더라. 뇌출혈이요? 그러면 또 쓰러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상황을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대. 일단 며칠간은 입원하셔야 할 것 같아. 양아버지는 다행히 생명은 건지셨지만 뇌출혈 진단을 받으셨기에 퇴원 후에도 언제 또 쓰러질지 모른다고 말하더라고요. 제 마음 같아서는 아버지를 저희 집에 당장 모시고 싶었지만 친정일이라면 거들떠보지도 않는 남편 눈치가 보여 차마 그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고모와 고모부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양아버지 좀 부탁드린다며 혹시라도 또 위독해지시면 당장 달려오겠다고 말씀드렸죠. 다행히 고모와 고모부는 양아버지와 같은 동네에 살고 계셨던 터라 아버지를 보살펴 드릴 수 있었어요. 저는 아기가 낮잠 잘 때 부업을 해서 단돈 10만 원이라도 벌게 되면 바로 고모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저 대신 아버지를 보살펴 드리니 큰돈은 못 드려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예나야, 무슨 돈을 이렇게 보내? 안 보내도 된다니까. 고모, 아니에요. 고모랑 고모부 고생하는 거 뻔히 아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많은 돈도 아닌데요. 오히려 더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이번만 받고 다음부터는 나 돈 안 받을 거야. 그걸로 애기 옷이나 하나 더 사서 입혀. 알았어요, 고모. 저도 시간 나는 대로 아빠 뵈러 갈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가 고모에게 돈을 보내드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제가 자기가 번 돈으로 먹고 쓰고 하면서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이 돈을 친정에 붙일 수 있냐고 난리를 피우더군요. 전 당신이 번 돈이 아니라 내가 아르바이트 틈틈이 해서 돈 보낸 거라고 맞섰죠. 그리고 하나뿐인 와이프 아버지가 저렇게 누우셨는데 어떻게 사이가 돼가지고 병문안 한번 가자는 소리도 없냐고 울며 말했어요. 치료비는 못 보탤 망정 단 1시간이라도 병관을 해본 적 있냐고요. 자기 진짜 너무한다. 자기 부모님만 중하고 내 아빠는 아무것도 아니야? 와이프 아버지가 아프시면 어디가 안 좋으신 거냐? 수술하셔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부터 나와야 정상 아니야? 야, 네가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돈 보낸 건 잘했냐? 내가 번 돈으로 애랑 먹고 살면서 어떻게 상의도 없이 막 돈을 보내? 네가 번 돈은 뭐 네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거냐? 마음대로 쓴다고? 고모 아버지 병수만 한다고 고생고생하기에 나 잠까지 줄여가면서 부업해서 10만 원 벌어서 붙여드린 거야. 자기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아빠 생각해서 돈 한 푼 드린 적 있어? 난 자기 월급 받으면 10원 한 장 나를 위해 쓴 적 없어. 이 집에서 먹고 자고 한 게 돈 아깝다면 지금이라도 내가 애기 데리고 나갈게. 아니 뭐 그렇게까지 말해? 나는 장인어른이 입원하셨다가 며칠 지나서 퇴원하셨다기에 괜찮은 짓인 줄 알았지. 그리고 솔직히 얘나 네 친부모님도 아니잖아. 뭐, 뭐라고? 남편은 제게 친부모님도 아니고 양부모님인데 그렇게까지 챙겨야 하는 줄 몰랐다고 뻔뻔하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저와 결혼을 한 이유도 제가 고아여서 시부모님을 친부모라 생각하고 모실 줄 알았는데 제가 전혀 그렇게 안 하니 자긴 섭섭하답니다. 너무 혈압이 오른 저는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듯 했죠. 전 비록 양부모님이 날 낳아준 건 아니지만 여태까지 키워주셨으니 친부모와 똑같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가 생전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낸 후 전 정말 이혼까지도 생각했습니다. 아기에게는 미안하지만 더 이상 스트레스로 죽을 것만 같아서 이 사람과 한 집에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혼을 입 밖으로 꺼내기도 전에 제 인생에서 칼을 갈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양아버지가 병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돌아가신 것입니다. 결혼하고 자주 뵙지도 못하고 딱히 효도한 것도 없는데 이제 세상에 계시지 않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이더라고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같이 병원에 갔다가 옆에 있는 장례식장을 가는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여태까지 자기가 여기저기 다니며 조의금을 하도 많이 냈는데 드디어 이제 때가 됐다고요. 이제 드디어 때가 됐구나. 그동안 돈 아까워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만회하네.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사실은 나 그동안 회사 동료들이랑 친구들 부모님 돌아가셔서 조의금 꽤 많이 냈어. 100만 원은 훌쩍 넘는다고. 이번에 장인어른 돌아가셔서 내가 연락 다 돌렸으니까 이제 돌려받을 일만 남았다는 거지. 아, 그래. 뭐, 다 품앗이 하는 거지 뭐. 나중에 장례비 치르고 남은 조의금은 고모부한테 드리는 게 좋겠어. 그동안 아빠 병수발 든다고 제일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냈던 돈 다시 돌려받은 거니까 그건 내 돈이지. 뭐라고? 우리 아빠 돌아가셔서 오시는 분들인데 자기가 돈을 가져간다고? 자기 사람이야? 처음에는 전 조의금을 받아서 당연히 저희 고모와 고모부에게 드리겠거니 생각했어요. 남편이 그동안 친정 행사에는 별 관심도 없더니 이제서야 뒤늦게 철이 들었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제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그동안 낸 조의금을 다시 돌려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 돈은 자기 돈이라는 겁니다. 그때 전 마음속으로 이따위 인간 쓰레기와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후부터 남편과 일체 말을 섞지 않았죠. 제 마음 같아선 당장 이혼하고 아이와 집을 나오고 싶었지만 이 인간이 평범하게 사는 꼴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돈 좋아하는 인간에게 돈으로 복수해야겠다 싶어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 복수 계획은 남편 명의의 오피스텔부터 없애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시내 중심에 있는 오피스텔을 한 채 갖고 있었는데요. 사실 남편에게는 한 살 어린 의붓 동생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남편은 지금 시어머니가 친엄마지만 신우에게는 새엄마라고 하더군요. 시아버지가 밖에서 데려온 자식이었죠. 부모 사랑을 제대로 못 받고 자라서인지 원래 성격이 글러먹은 건지 가족들에게 항상 돈 좀 있냐고 하는 말이 빈번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이미 연락을 끊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가 와서 자기가 곧 결혼한다더군요. 그러면서 혼수 준비로 돈이 좀 모자라는데 5천만 원 정도만 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새언니, 저 시연이에요. 잘 지내시죠? 아, 아가씨, 오랜만이네요. 그냥 그렇죠 뭐. 아가씨는요? 별일 없어요? 저 이번에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요. 다음 달에 결혼해요. 아, 정말요? 축하해요. 결혼 선물 받고 싶은 거 있음 나중에 말해줘요. 우리가 하나 해줄게요. 가전은 됐고요. 저 현금이 좀 필요한데. 현금이요? 얼마를요? 한 5천만 원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남편 집이 꽤 사는 집이어서요. 제가 처음부터 너무 없는 티 내면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혹시 보태줄 수 있어요? 일단 생각 좀 해보고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속으로
기회다 싶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자마자 부동산에 오피스텔을 내놓았고 5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남편은 귀찮다는 이유로 그동안 오피스텔 관리를 제가 하고 있었던지라 대리인 자격이 있었고 인감이나 등본 등 주요 서류들도 다 갖고 있었거든요. 이후 신우 결혼 선물로 5천만 원을 보내주었죠. 며칠이 지나자 남편이 시시거리며 제게 물었습니다. 왜 자기 허락도 없이 신우에게 5천만 원을 줬냐고요. 야, 너 제정신이야? 네가 뭔데 내 허락도 없이 시연이한테 돈을 5천씩이나 줘. 그것도 내 오피스텔을 팔아서. 넌 돈에 환장해서 장인어른 조의금까지 탐냈잖아. 사람 같지도 않은 인간을 내가 사람으로 봐야 하니? 뭐라고? 내가 너 가만 안 둬. 내일 당장 시연이한테 돈 돌려받아서 나한테 보내. 어머, 이거 어떡하지? 아가씨 돈 준 이후로 연락이 안 돼. 정 급하면 네가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 보든가? 뭐, 뭐라고? 여기서 제 복수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평소 주식에 관심이 많던 남편을 주식에 본격적으로 빠지게 하기 위해 제 친구들을 동원했어요. 친구에게 남편 연락처를 알려준 후 주식 투자자를 사칭해서 수익률이 좋다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게 했죠. 몇 번 연락이 오자 남편은 제 친구인 줄도 모르고 괜찮은 투자처가 생겼다며 자랑을 하더군요. 남편을 안심하게 하기 위해 처음 몇 번은 남편이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의 2배, 3배까지도 송금해 주었습니다. 와, 이거 주식이 생각보다 꽤 괜찮네요. 저 대표님 믿고 계속 투자해도 되는 거죠? 아이고, 그럼요. 저희는 절대 사람 속이고 주가 조작 그런 짓 안 해요. 정말 정직하게 투자하고 돈 버는 곳입니다. 앞으로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좋은 투자를 그동안 몰랐던 게 후회되네요. 그러면 진짜 대표님만 믿고 쭉 투자해 보겠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제 친구를 믿고 100만 원, 1000만 원, 5천만 원, 1억 원까지도 투자를 시작했죠. 전 재산을 다 쏟아부었을 무렵 저는 제 친구에게 가장 손실이 큰 종목에 투자하게 했고 결국 원금을 모두 날리게 되었습니다. 대표님, 저희 투자한 거 전부 마이너스 아니에요? 보니까 계속 하락세인데. 이거 어쩌죠? 하필 지금 시기가 이래서 저희도 손실이 엄청나네요.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은 원금에서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뭐, 뭐라고요? 아니, 난 전 재산을 다 쏟아부은 건데 못 받으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이보세요. 이보세요. 아, 진짜. 제 복수가 여기서 모두 끝났냐고요? 아니죠. 전 한 번 마음먹으면 독하게 끝까지 하는 성격이라 남편의 멘탈까지 탈탈 털리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신우가 결혼하는 날이 되자 저는 피로 현장에서 신우와 남편 될 사람의 사돈의 8천까지 전부 최고급 명품 선물들을 돌렸어요. 물론 그 돈은 남편의 신용카드와 기존에 있던 남편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나온 거였죠.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간 틈을 타서 벌인 일이었고 남편은 출장 후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수천만 원의 신용카드 대금을 내게 되었으니 그 충격이 꽤나 컸나 봐요. 이후 전 남편 회사 게시판에 익명으로 남편의 악행들을 상세하게 적어 올렸습니다. 결국 남편은 회사에서 안 좋은 소문이 퍼졌고 직장에서도 강제 퇴사를 당하게 되었죠. 열이 뻗친 남편은 제게 소송을 걸겠다며 전화를 수십 통을 해댔지만 전 이미 짐을 정리하여 아이와 집을 나온 상황이었죠. 염치가 없었지만 갈 곳이 없었던 저는 고모에게 상황을 이야기했고 고모는 당장 고모집으로 와서 지내라고 하시더군요. 예나야, 이혼하게 되면 고모집으로 애기 데리고 와. 다시 자리 잡을 때까지 여기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고모, 저야 감사하지만 염치가 없어서 너무 죄송해요. 또 이렇게 신세를 지내요? 예나야, 죄송할 것 하나 없어.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항상 나랑 고모부한테 신신당부했던 거 아니?
얘나 네가 혼자 남게 되면 우리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우리 어려웠던 시절에 정말 많이 도움 주셨어. 지금 우리가 얘나 너한테 도움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그러니까 마음 쓰지 말고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구나.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셨군요. 그래도 고맙습니다, 고모. 제가 남편 복은 없어도 가족 복은 있나 봐요. 그렇게 더부살이지만 아이와 함께 살 보금자리가 생기게 되었고, 전 예전에 유치원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다시 보육고사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급여가 많지 않았지만 퇴근 시간이 빠르게 아이를 키우는 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직장이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저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만 하늘은 제 편이었습니다. 국선 변호사를 출발해 대형 로펌에서 근무했다가 퇴직하신 고모부는 남편에게 소송을 거는 순간 후회하게 될 거라고 으름장을 놓았죠. 얘나한테 얘기 다 들었네. 자네 얘나한테 손해배상 소송 걸 거라면서? 고모부님께서 신경 쓰실 일 아닙니다. 얘네가 자초한 일이에요. 미안하지만 자네는 나 절대 못 이겨. 나 변호사였던 거 모르나? 예? 고모부님이 변호사셨다고요? 진짜입니까? 아니 그럼 내가 밥 먹고 이 나이에 헛소리 하나? 자네가 손해배상 소송 걸면 난 얘나 변호인 자격으로 법정에 설 거야. 내가 은퇴는 했지만 우리나라 최고 로펌에 있었어. 아는 사람도 꽤 많지. 과연 자네가 날 이길 수 있을까? 난 아니라고 보는데. 아, 아니 그게 아니라요. 얘네가 제 돈을 다 날려먹었으니까 저도 소송해서 돌려받으려고 하는 건데요. 이봐, 소송에서 지면 자네가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다 물어줘야 하는 거 아나? 그럼 자네는 더 빚만 지게 되는 거야. 조용하게 이혼하는 게 자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내 말 명심하게. 아, 아니 고모부님, 제 말도 한 번만 들어주세요. 예? 처음에도 말했지만 얘네한테 소송 거는 순간 자네는 바로 인생 망치는 거야. 더 이상 얘네한테 전화도 하지 말고 찾아가지도 말고 조용히 살게. 마지막 조언이야. 고모부는 제가 소송 걱정을 하니 걱정할 필요 없다며 본인이 다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시더군요. 돌아가신 제 양아버지도 그러길 바라셨을 거라고요. 이후 전 고모부의 도움을 받아 이혼 소송에서 꽤 거액의 위자료를 받게 되었고 남편은 제가 바라던 대로 빚만 떠안은 채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늘은 제 편이었는지 이상하게도 남편과 남이 되고 나니 제게 좋은 일이 연이어 생겼습니다. 이혼 후 보육고사 일을 하던 중 갑작스레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아버지가 제게 물려주신 땅이 개발이 되면서 그 자리에 대기업 쇼핑센터가 들어선다고 하더군요. 순식간에 제가 땅 부자가 된 것이죠. 원래 아버지가 물려줄 때 땅은 주변이 시골이라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광역철도가 그 자리에 들어서면서 기업들이 주변을 개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거액의 땅값을 받게 된 저는 아이와 생활할 돈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4층 규모의 유치원을 세웠습니다. 결혼 전 저의 오랜 소원이기도 했죠. 이후 정말 좋은 선생님들만 채용해서 부단히 노력한 결과 그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치원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지역 신문에 저희 유치원이 실리자 저희 고모와 고모부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셨으면 정말 자랑스러우셨을 거라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이후 아이는 잘 자라주었고 어느새 20살의 멋진 아가씨가 되었습니다. 방학이 되면 딸과 해외여행도 한번 가보려고요. 그동안 정신없이 일만 하며 앞만 보고 살았는데 아이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조급한 마음은 내려놓고 마음의 여유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애아빠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제가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이사간 뒤로 한동안 소식이 끊겼었는데 최근 들은 소식으로는 집 한 칸 없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 시절 제 친정을 그리도 무시하더니 결국 본인의 인생은 시궁창이 되어버린 거죠. 혹여라도 딸이 마음 쓰일까봐
아빠가 어찌 사는지는 아직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물어보게 되면 그때 생각 좀 해본 후 얘기해 주려고요. 인생이 누구나에게 순탄하다면 좋겠지만 저처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인생의 좌절을 느끼며 주저앉기보다는 내가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겨내는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